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네. 뉴스부터 좀 시작이 될까요? 이제? 해야죠 이제.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떻게 애플 뉴스부터 좀 가봐야 되겠습니까? 뭐 사실 뭐 특별한 뉴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미국 시장이 이것 때문에 좀 움직였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이제 꼽아봤는데 블룸버그가 익명이라는 게 애플 내부의 익명이죠. 소식통을 전사적 방침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시기에 더욱 신중해지는 움직임에서 나온 결정인데 뭐냐? 고용 축소 대열에 합류한다. 애플이. 네. 아. 네, 근데 뭐 앞서 이제 구글도 우리 좀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아마 이 미국에서도 이제 월급쟁이 CEO라는 얘기를 뭐 씁니다만은 그죠? 예를 들면 뭐 그 애플의 팀 쿡과 함께 아마 가장 그 실력파 이게 진짜 이 창업자들한테 이어받아서 네. 이어서 이렇게 크게 성장시키나 하는 평가를 받는 게 순다르 피차이거든요. 아, 그래요? 뭐 최고죠, 사실. 이분 순다르 피차이. 인도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CEO가 서신을 이제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상당히 그 심각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더 절박하고 더 날카로운 집중력과 더 많은 배고픔을 갖고 일해야 하고 이거 뭐 꼭 그 작고한 우리 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헝그리 뭐 그 얘기가 좀 얘기가 기억이 나잖아요. 더욱 기업가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중복된 투자 부분을 통합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종의 연성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들리는 거죠. 진출 경영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더욱 기업가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 저는 방점을 두는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초호황기를 누렸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다 워낙에 좋았는데 코로나19가 이제 터진 거거든요. 이건 뭐 천재일우의 기회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비대면 경제 확산 여기에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큰 역할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이제 시즌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조금 방만해졌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뭐 이 애플 다 이제 실리콘밸리 베이스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 구글, 애플, 아마존 혹은 페이스북 이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들 기업은 이제 펀딩에 의존해야 되는데 실리콘밸리의 그 VC 벤처 캐피탈 자금들이 얼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그런데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 와서 야 잡 없냐? 야 우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혹시 우리 회사 살래? 이런 전화 엄청 받을 겁니다. 실제로. 그럼 어떡하겠어요? CEO가 야 이거 뭐 우리만 이렇게 지금 방만하게 해서 될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야 내가 우리 사업 부문 중에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차라리 저걸 사가지고 통합을 해버릴까? 그게 더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라는 건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집적된 지역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간다죠. 그래서 아마 일련의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감원 얘기, 구조조정 얘기가 일시에 막 몰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6월 말에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일부 직원을 감원했던 기업이 또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정리해고하면서 18만 명 중에 1%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1% 정도는 감원을 했는데 여기 어디냐? 컨설팅, 고객 파트너, 솔루션 등 다양한 그룹 및 지역에서 감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고 메타 플랫폼은 뭐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채용 계획 자체를 축소를 하면서 신규 엔지니어, 그러니까 개발자라고 하죠. 엔지니어 신규 채용 계획을 30% 줄인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거기다가 코인베이스 제일 잘 나갔던 회사 중에 하나죠. 18% 직원 감원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기술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술기업 채용 정보 사이트죠. 트루업이라는 데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21,442명이 해고가 됐고요. 6월에는 28,68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7월 들어서는 1,300
3,050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기술 기업만 그러냐? 저기 대륙을 횡단해서 동부의 골만삭스 제일 잘 나가는 투자은행 아닙니까? 네. 여기도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운영 환경을 감안해서 모든 미래 지출과 투자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네. 채용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투자은행마저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빅테크나 투자은행의 감원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라고 봐요. 저도 현재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네. 그건 매번 있는 건데요.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원을 유도하고 어떤 데 또 집중할 때는 또 사람을 뽑고 그러면서 총원을 관리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렇다고 뭐 지금 거명돼 있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이 훅 들어서 뭐 영화에 보면 막 박스 막 들고 막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불안한 데는 어디냐? 네. 전통 산업 중에 자동차가 불안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전동화거든요. 네. 전동화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 테슬라의 뭐라 그럽니까? 그 기가팩토리 같은 데들이 이제 저번에 고태봉 저 센터장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별로 필요치 않게끔 설계가 되고 그걸 이제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그럼 이 전통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 인력을 다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포드 같은 경우가 580명을 해고하고 일부 공장에 추가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예고를 한 바가 있고요. 르노는 향후 3년간 인력 2,000명 감축 계획이 나왔고 폭스바겐 보십시오. 생산직 근로자 5,000명 감축. GM이 작년에 4,000명 감축했는데 뭐 GM 포드는 미국에서 가장 강한 노조를 갖고 있는 자동차 노조를 갖고 있는 데죠. 다이물러도 지난해 직원 2만 명 규모 감원 조치했다. 이렇게 이 전통 이 내연 그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서의 구조 조정이 앞으로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불황이 오게 되면 가장 민감해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저건 이제 불황과 함께 뭐가 있냐 전동화라는 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어떻게 잘 사내외적으로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을까? 네. 뭐 당연히 우리 현대 기아차에도 저런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이제 오랜 뭐 무분규로 이 임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어쨌든 앞으로 3, 4년 동안 저런 이슈들에 우리 현대 기아차도 노출이 분명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세계는 갑자기 한 6개월 전하고는 다른 고용의 상태가 됐고 비교적 잘 나가는 IT, 금융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감원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진짜 뭐 사람 묶고 해서 난리라는 뉴스가 불과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옐런 장관, 재무장관으로서 이제 6년 만에 우리나라 온다고 하는데 역시 뭐 통화 사업부를 우리는 제일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옐런 장관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현재. 미국 그래요? 내에서도 보면은 재무장관 된 다음에 뭐 특별히 이렇게 그리고 헛방을 쳤죠. 뭐 제롬 파월과 더불어서 같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인플레이션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레리 서머스한테 아마 혼났어요. 레리 서머스 한참 고참아니에요. 그러겠죠. 당신 말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지.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꼬리를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미 재무장관으로는 6년 만의 방황이다. 이게 트럼프 때는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면담도 하고요. 주로 만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건 파트너죠. 재무장관 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만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을 가는데 LG 사이언스 파크 간다 이겁니다.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삼성과 현대차를 만났죠. 근데 재무장관은 LG를 이제 만난다. 뭡니까?
반도체, 네.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오는 이유는 이 주요한 경제 파트너들과의 무역 연대 강화, 이른바 프렌드 쇼링 이게 미국 입장에서의 화두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확 가버리면 중국이 또 으렁거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피하고 싶은 이슈인데. 이걸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통화 수합 문제가 이거 당국자도 아니거든. 이거 미국 페드하고 해야 될 문제거든. 한국은행과 그리고 지금 미국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뭐 지금 그런 걸 얘기할 때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게 통화 수합이라는 게 뭐 당장 미국의 국익을 막 훼손시켜가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수합이 뭡니까? 예를 들면 비상시에 우리가 청구하면 우리 원화하고 미국 달러하고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통화 수합해가지고 막 바꿔준 예가 별로 없어요. 그걸로 그리고 미국은요 상시 통화 수합 국가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여기는 이제 상설 수합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그냥 상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준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거고 한국, 호주, 브라질, 덴마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9개국간 2군 한시적 수합 라인이라고 돼 있었죠. 근데 한국은 이제 빠져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빠져나온 거예요? 뺀 거예요? 뺀 거지. 날카로워.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통화 수합이라는 거를 네. 어떻게 보면 안보, 외교 뭐 이런 쪽의 어떤 동맹국 관리 차원에서 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이걸 뭐라 그럽니까? 파이브 아이즈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데는 뭐 당연히 요청하면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지금 현재 그 미국하고 통화 수합이 돼 있다가 지금 이 해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어디랑 돼 있냐면 캐나다랑 돼 있고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터키 여기랑 통화 수합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그 터키요? 예, 터키랑 통화 수업돼 있어요? 그럼 돼 있네요. 예, 근데 뭐 양이 크진 않대.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게 되면 미국하고의 어떤 그 외교 안보적으로도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거고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라든지 이런 거 다 비즈니스하기 불편하다 이런 거 얘기해서 아마 물밑에서는 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걸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도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정부의 지지율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성과를 내고 또 물론 이제 뭐 오자마자 뭐 계약 체결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협상의 이제 시작을 알리고 실무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실무 책임자들과 연준과 이렇게 협상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의 입장에서 강달러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과의 한국처럼 지금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가 있습니까 사실 산업적으로도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좀 바라보고 옐런이 뭐 이 방송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좀 마음 자세를 좀 갖추고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합을 하면 예를 들어 환율은 뭐 좀 싸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1,320원 뭐 이렇잖아요. 네. 이 알지? 그 시장 환율대로 하는 거지. 시장 환율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주기는? 확 낮춰서 하면 뭐 그게 시장 조작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수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외환 사정의 어떤 그 어려움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이제 재료가 돼서 환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버리죠. 싸게 좀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근데 아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해서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 거죠. 옵션이니까 네. 우리가 원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니까요. 네. 옐런 3% 혹시 안 나오나요? 섭외 한번 좀 해보십시오. 연락을 못 해봤네. 사실. 네, 옐런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으니까요. 네. 자, 세 번째 뉴스는 중국 뉴스인데 조금 약간 좀 뒷골이 약간 네. 서늘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얘네들
그 이름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와버렸어요. 칭화윤이라고. 이게 한때 예. 야 이거 우리 삼성전자 큰일 났다. 아. 칭화윤이그룹이 이제 반도체 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굴기 뭐 반도체 이런 거. 굴기 얘기했을 때 중국의 대표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망했잖아요. 근데 지난 11일에 기업 회상 절차를 끝나고 네. 인수가 돼가지고 펀드 회사로 인수가 돼가지고 어제 이제 그 리빈 칭화윤이 신임 회장이 임직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껏 칭화윤희의 자회사들이 각자 도생을 했는데 앞으로 협업을 대폭 강화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이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1993년도 꽤 오래됐습니다. 시진핑이 나온 칭화대가 중심이 돼서 설립한 반도체 설계 제조 회사거든요. 아, 그래서 칭화윤이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이 북경에 가면은 대표적인 이제 명문 대학 두 군데가 있죠. 북경대학과 칭화대. 칭화대학인데 사실은 이제 시진핑이 거기 나와서 그런지 저도 이제 한 4, 5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네. 분위기는 칭화대 분위기더라고. 아, 그래. 전반적으로. 네? 아, 베이징대보단. 네, 베이징대보다. 네, 리커창이 베이징대를 나왔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양강인데 어쨌든 그렇게 47조 원 가량 반도체 펀드를 등에 업고 이 국내외 반도체 기업을 20곳이나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덩치를 키웠어요. 예를 들면 마이크론 살려고 그랬었어요. 이게 칭화윤이가 2015년도에. 근데 미국에서 불허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 안 된다. 그리고 2016년에 YMTC 여기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과도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만 한 40조 원 달하면서 40조 원? 네, 2020년 11월에 디폴트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작년 7월에 공식 파산 절차에 돌입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베이징시 정부가 주도를 하면서 최종 후보 중에서 어디입니까? 베이징 젠광, 베이징 주루가 구성한 컨소시엄. 이게 베이징 정부하고 굉장히 중국 정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모펀드 회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걸 칭화윤희 그룹 전체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칭화윤희 인수를 주도했던 베이징 젠광의 투자 총괄 임원이 이제 CEO가 됐는데 여기도 칭화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죠. SMIC의 네. 고위직 임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 또 기름을 부은 게 칭화윤희에다가 누가 투자를 했냐? 폭스콘이 또 투자를 한 거예요. 폭스콘? 네, 대만 자금이죠. 1조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뭘 하는 거냐? 지금 치포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치포. 네. 치포가 뭐예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대만. 그래서 이게 반도체 동맹을 하자. 근데 지금 칭화윤희 그룹이 뭘 하는데 폭스콘 이거 대만 기업 아니에요? 네. 어쨌든 여기서 1조 원씩이나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애플은 여기다 계속 또 맡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건데 어제 또 약간 좀 긁는 소식이 나왔어요. 뭐냐면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치포 동맹 참여를 만약에 한국이 하면 중국에서 심대한 타격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줄 서면 안 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칭화그룹은 부활을 시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야 저게 뭐 돈 쏟아붓는다고 되는 거냐. 초격차가 아직도 굉장히 크다 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기분은 좀 찝찝한 거죠. 그죠? 그리고 가만 보면은 양안 관계가 뭐 갈등이고 전쟁이 난다 그러면서도 중국 사람들끼리는 또 자본이 왔다 갔다 해. 대만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네? 그죠? 조금 찝찝하네. 칩4 칩4개국을 조금 압박을 하는 것 같네요, 중국이. 그러니까요. 그 중에 이제 뭐 미국을 압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를 이제 좀 그렇죠. 대놓고. 그래서 왜냐하면 또 한국이 중국이 한국 반도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또 뭐 삼성도 뭐 SK 하이닉스도 뭐 거기 다 공장이 큰 것들이 몇 개씩 있고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 가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앞으로 이 칭화윤희 그룹의 행보도 뉴스에 많이 이제 거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계열사들 중에 보면은 지금 네. 활동하고 있는 계열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한국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갤럭시에도 지금 칭화유로 계열사가 만드는 칩이 들어가는 있어요. 실제로. 그 모바일 칩 같은 건 좀 모바일 칩 하죠. 같은 거, 예. 그런 거 하고 있다고. 맞아요.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뉴스화될 가능성이 앞으로 된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칭화윤이 칭화윤이가 다시 앞으로 완전 잊고 뉴스에 싶었는데. 반도체 관련 뉴스에 아마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뉴스상은 이 정도로 세 가지 뉴스 정리해드리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